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추적해온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가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한 과업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완수할 권한을 부여받고자 저는 올해 4월 총선에 출마하기로 최근 결심하였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말 같은데요. 왜 정의당은 탈당한 걸까요? 이만솔 구의원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 독주에 여러분 몸을 던진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김용호 전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는데요. 관련 소식 기자 언박싱에서 알아보고요. 한 주간의 연예 소식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보여지는 총선 흐름도도 분석해보겠습니다. 새 코너 총선 빅데이터 준비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딸의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부에서 김 의원 그리고 김한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골든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 후보에까지 오른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달시 파켓 만나보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지난해 11월 골프채 휘두르는 전두환에 이어 12월에는 12.12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한 중식당 오찬 영상을 공개하면서 전두환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표가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정의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 같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탈당의 이유라고 합니다. 정의당은 당의 방침을 어긴 이만솔 부대표를 제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만솔 전 서대문구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까지가 공직자 사퇴 시한이었는데 어제자로 사퇴하실 겁니까? 예,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다가 시한을 몇 시간 남겨두지 않고 결국 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총선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네, 제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전두환 씨 골프장 라운딩과 12.12 기념 오찬 등을 포착하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저에게 5.18 진상규명 그리고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 추적과 같은 그런 막중한 임무들을 더욱더 많이 기대를 걸어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에 제가 갖고 있는 기초의원으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제약이 많고 또 속도도 매우 더디다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아서 제대로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권한이 너무 약하다. 내가 큰일을 하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네. 4년 임기에 절반도 못 채웠단 말이죠.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물론 많은 주민들께서 저에게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로 가라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내려놓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를 많이 아껴주신 서대문구 주민들께 참 무한히 죄송하면서도 또 격려 말씀에 감사한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의당에는 당연히 일단은 그럼 결심하기 전에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에서 어떤 대답이 왔습니까? 제가 어제 오전에 결국 최종적으로 총선 출마 불허의 의사를 당로부터 확인을 했는데
제가 들은 이유는 제가 현역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을 사퇴하고 총선에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예. 이유를 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에도 현역 지자체라든가 뭐 지자체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중간에 사퇴하고 총선 나가는 거에 페널티를 다들 부과하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우리 정의당에서도 그런 페널티 규정이 있었다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가 경쟁에 나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여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경선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른 당과는 달리 이제는 제가 저희는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됐네요. 아무튼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몸담고 있었던 정의당에는 우리 비례대표 출마도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앞순위를 배정받는 그런 경선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혹시 페널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감수할 의향도 있었고 또 결국에 모든 판단은 당원들께서 하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기초의원직을 내려놓고 총선에 도전하는 것을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영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정한 판단, 당원들로부터 판단을 구하는 기회를 주십사 여러 차례 심상정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저도 뭐 지도부의 일원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요청을 드렸지만 결국은 그런 허락을 받지 못하게 돼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원들께서는 많이 서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에 계속 17년 정도 쭉 한 길을 걸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당원들께서 많이 저를 아껴주셔서 작년에 경선을 통해서 부대표로 선출도 해주셨거든요. 그런 제가 당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당원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원들이 비난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정적으로 예. 결론을 내진 않았습니다. 예. 일단은 총선에 출마하는 기본 방침 정도는 제가 여러 차례 밝혀드렸습니다만 출마하는 경로와 다양한 루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저 혼자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나 또 저와 제가 함께 좀 몸담고 일해보자라고 제안을 주신 분들이 어떤 그분들의 의향을 제가 또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기존 정당에서 함께 합시다 이런 제안이 있었나요? 제가 탈당 선언을 한지 예. 지금 불과 아직 반나절이 예. 아직 지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연락받은 바는 없었고요. 앞으로 좀 그런 연락이 있다고 한다면 신중하게 잘 판단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역구로 나간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나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고요. 뭐 주변에서는 제가 기존에 기초연직을 했었던 서대문구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예. 또 광주 시민들께서 저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니 광주에 출마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도 이제는 앞으로 제가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에게 도움 주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만일 뭐 출마를 뭐 다른 당에 들어가서 한다든가 혹은 뭐 무소속으로 한다든가 어쨌든 간에 출마를 해서 낙선을 한다면 그 지금 갖고 있던 그 구의원의 권력만큼도 지금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바라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 기존에 하던 일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끔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기초의원으로서 그리 긴 시간을 일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이미 저에게 많은 국민들께서 거시는 기대에 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상당히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전두환 씨의 지방세 문제를 거론해서 가택수색을 이끌어내거나 이런 문제는 서대문구 의원으로서의 권한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예. 1,000억 원이 넘는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접근에 상당한 애로점도 많이 있고 또 전두환 씨가 5.18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작은 서대문 구의원 제가 작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두환 씨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번 한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예. 아까 전에 뭐 다른 당에서 연락은 아직 없었지만은 연락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얘기했는데 그 정의당에 계셨으니까 정치 사상 이념을 봤을 때는 민주당 아니면은 다른 데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다른 데도? 저는 제가 오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하나, 즉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5.18 정신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세력들, 극우 보수 세력들과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손을 잡거나 함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나 유동적인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지금 어떤 특정 정당을 못 받고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도 신뢰되는 말씀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연락이 혹시 오신다거나 하면은 한번 좀 허심하게 잘 말씀을 듣고 또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잘 말씀드려 볼 생각입니다. 혹시 안철수 전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저도 지금 마음의 정리가 온전치가 못합니다. 오전에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참 제가 여러 가지 회한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구체적인 어떤 뭐 예. 다른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에서 제명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의당에 몸담은 지가 꽤 오래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제가 당직자로 쭉 함께 해왔습니다. 섭섭하겠습니다. 당에서 제명 처리한다는 얘기 듣고. 다시 연락이 왔는데요. 제명 징계 절차는 중단이 된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자회견 직후에 바로 탈당계를 제출을 했고 그게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아서 저는 제가 정의당을 떠나면서 정의당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예. 좀 서운한 감정도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고 그게 정의당에 대한 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렇게 전두환 씨한테 집착하는 겁니까? 네. 사실 다소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전두환 씨만큼 가장 악영향을 끼친 인물도 참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예. 문제는 전두환 씨 본인도 여전히 살아있는 당사자이고 예. 또 그 피해자들도 여전히 유족들도 계속해서 밤마다 문을 잠그지 못하고 혹시 행방불명대 아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이런 유족들이 예. 여전히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전두환 씨가 일말의 반성이나 어떤 사죄의 뜻이라도 밝힌다면 모를까. 가령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을 시켜서 대신해서라도 예. 이렇게 예.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두환 씨는 오히려 계속해서 뻔뻔하게 5.18은 폭동이었다라고 왜곡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의 우롱하듯이 골프를 치고 또 호화 식사를 즐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역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소명의식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나서왔습니다. 그 최종 소명의식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첫 번째 5.18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두 번째 진정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이 내야 할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세금 등을 모두 완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는 제 얼굴 더 이상 볼 일이 없을 것이다. 근데 제가 직접 만나본 바에 따르면 전두환 씨는 사실 반성이나 사죄할 것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남은 것은 아직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추징금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5.18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응분한 죄를 물리는 것이 예. 그것이 저의 임무의 예. 완성이라고 봅니다. 전두환 씨 측에서는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만솔 전 의원 같은 경우 계속해서 추적했으니까 예. 이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거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골프장을 제가 포착을 했을 때 그쪽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이 의사가 알츠하이머 증세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프를 치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설령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가 두 번째 12.12 오찬을 제가 포착을 했을 때 그때 전두환 씨가 굉장히 많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술도 의사가 권해서 알츠하이머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마셨느냐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즉, 이 알코올이 치매 증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건 우리가 언뜻 들어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씨 측에서 내놓는 입장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골프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그 12.12 모임은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제가 전두환 씨에 대한 추적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경위를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보 받습니까?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보, 그다음에 제가 지금은 직을 내려놨습니다만 서대문 구의원으로서 파악한 여러 가지 정보들 예. 그런 것들 종합해서 전두환 씨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밀 추적단 그러니까 이만솔 부대표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팀을 짜서
움직인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 추적팀이 있고요. 이 추적팀을 사실 제가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추적팀을 제 사비로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 제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전두환 씨를 좀 더 잘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는 제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고 그런 것들이 제가 그러면은 더 큰 권한과 능력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좀 저를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12 모임을 했던 사람들은 그날을 특정해서 모인 게 아니고 우연찮게 그날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그런 입장을 봤는데요. 예.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집에 달력이 없느냐. 예. 저는 전두환 씨가 최소한 전두환 씨 그 일당이 1년에 이틀만큼 집 밖 출입 자체를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하루는 5월에 그리고 하루는 12월인데요. 12.12 당일이 그들에게 갖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전두환과 정호용, 최세창 등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그날 누가 봐도 축하연을 열고 있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국민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변명은 제발 좀 접어두길 바랍니다. 예. 그 당시 당일날 전두환 씨가 술을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예. 숨어서 지켜보다가 카메라 갖고 들어간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식당에서 저도 제가 식사 비용을 지불을 하고 맞은편 방에서 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그 일행들과 함께 룸 안에서 약 2시간여를 계속해서 웃고 떠들고 또 건배사도 하면서 고급 요리와 와인을 즐겼는데 예. 와인이 2종류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면서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날 나머지 한 종류의 와인이 샴페인이었습니다. 예. 샴페인이 보통 우리가 어떨 때 마시죠? 축하할 때 마시죠. 축하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국민들 기억하시다시피 40년 전 12.12 당일날 전두환 일당이 군사반란을 성공시키고 나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그런 영상자료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그날 또 보고 나서는 전 다시 한번 전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그 전두환 씨 측은 샥스핀을 먹었다고 하던데. 네, 샥스핀을 비롯해서 저는 참 들어보지도 못한 제비집이라든가 저는 그런 요리가 있는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도장 이런 요리들 해서 전두환 씨 혼자 먹은 요리만 최소한 식대가 35만 원 이상입니다. 이모는 뭐 드셨어요? 저는 메뉴판 제일 뒤에 제일 싼 음식이 밥 한 그릇에 8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밥 한 그릇에 8만 원이나요? 예, 저는 거기가 중식당이어서 짜장면이나 짬뽕 이런 거 먹으면 되겠지 싶었는데 예. 짜장 짬뽕이 아예 메뉴판에 없고 단품 요리로 제일 싼 게 8만 원짜리였는데 예. 저는 처음에 영 하나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8천 원짜리인 줄 알고서 다행이다 이걸 시켜야겠다 싶었는데 영을 다시 세보니까 8만 원짜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주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어디? 서울 시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강남구에 강남에. 있습니다.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예. 멀리도 갔네요. 서대문구 사시는 분이. 저는 전두환 씨가 평소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집도 연희동이 나름 거기 꽤 부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연희동에도 고급 음식점이 많이 있고 전두환 씨가 자주 가는 맛집을 제가 지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다 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날따라 유독 강남구까지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축하연을 벌이러 가는 것인가라는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제가 추적을 했는데 제 예감이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정말 분노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두환 씨 차명 재산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전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아직 그 경과를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만 최근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명 재산은 골프장이나 12.12 오찬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돈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2중 3중의 보호막을 철저하게 쳐놨겠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파헤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는 좀 한계에 직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올해 10월이면은 전두환 씨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마감이 됩니다. 물론 그것이 연장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올해 90살의 전두환 씨가 언제라도 혹시 사망하게 되면 현재로서는 그 추징금을 받아낼 길이 영영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탈당하셨으니까 아직 거취가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정되면 다시 한번
저희랑 연락하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만솔 전 정의당 서대문구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뭐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잠시 후 6시 3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하고요.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이원욱 원내 수석 부대표를 비롯해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올 것 같습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좀 뭐 치하하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치원 3법이나 뭐 민생 경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김영호 전 국회의장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영입했네요. 예. 어제 임명이 확정이 됐고요. 오늘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그 회동을 갖고 예. 이제 앞으로 공천을 어떤 기준에 할 것인지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자신의 체제를 완전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예, 그렇죠. 근데 외부 인사를 영입했네요, 이번에는. 예, 김영호 국회의장 말고 이제 후보군에 올라갔던 게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분들이 올라갔었는데요. 예. 김영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이계 인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름 좀 중도적인 보수 인사로 좀 평가를 받는 분이신데 그리고 작년 8월이었죠. 그 자유한국당 그 연찬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독설을 쏟아내신 적이 있잖아요. 죽기 딱 좋은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질타를 하셨던 분인데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황교안 대표와 오늘 회동을 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나서 황교안 대표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았다. 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요. 국민경선제를 하겠다고 얘기했네요. 예, 이제 뭐 한국형이라는 이제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예. 뭐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를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예. 완전 경선 제도는 아니고 한국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실현하게 되면은 정치 신인이 진입 장벽 때문에 그 턱을 넘지 못하는 그렇겠죠. 일이 있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은 아무래도 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면서도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 총선 때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예. 이항구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었는데. 예, 그랬었죠. 뭐 정권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사실상 청와대에 거수기 노릇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선거 패배로까지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황교안 대표로부터 정권을 받았다. 이거는 진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김영호 위원장이죠. 이제 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21대 국회만큼은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예고는 한 상태예요. 예.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황교안 대표로 영향력을 벗어났다는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가 험지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뭐 황 대표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한다면 본인의 생각이고 출마하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공관위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제 원론적인 아직 답변이긴 해요. 이제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가 어디 출마할 것인가는 좀 아무래도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례대표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직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보수혁신통합위원회가 5대 기조를 발표했네요. 5대 기조가 뭡니까? 예, 오늘 5대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5대 기조는 북핵 위협 억지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 안보 우선 복합 외교. 그리고 두 번째가 민간 주도, 미래기술 주도, 경제 살리기. 세 번째가 교육 100년대계 확립과 근원적 교육개혁. 네 번째 삶의 질의 선진화. 다섯 번째 공정한 사회 만들기. 이렇게 5가지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운 보수당이 회의에 불참했다면서요? 예, 오늘 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 5대 기조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일단 이게 갈등이 어제부터 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욱 새로운 보수당 수석대변인이 그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초반부터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하태경 공동대표도 책임 대표도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황교안 대표 쪽을 이제 비난하면서 혁통위에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오늘 또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조가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이걸 의식을 했는지 회의 모두 발언에 뭐 저는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임했고 누굴 유리하게 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새보수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데에 대해서는 뭐 정운천 의원은 일정이 있다고 하고 지상욱 의원은 몸이 불편하다고 했다. 그리고 하태경 책임 대표도 새보수당이 참여 안 하려고 불참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했다. 하면서 이제 갈등설과는 좀 선을 그었습니다. 예. 갈등설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이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세월호 참사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예,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게 70%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가 세모그룹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체 구상권 청구 금액 중에 약 70%를 유병헌 전 회장 일가가 물어야 한다라고 해서 현재 유섬나 씨, 유상나 씨, 유혁기 씨가 이제 자녀들인데 이분들이 각각 571억, 572억, 557억 등 총 1,700억 원의 배상금을 물도록 판결이 나왔습니다. 1,700억 원요. 예. 근데 장남이죠. 유대균 씨가 빠져있는데 그건 왜입니까? 유대균 씨는 절차에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배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으로 벌써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네요. 예, 중국 우한에서 이제 변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이제 환자가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 최근 60대 남성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16일 오후 11시 55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중국 이외에는 의심 환자가 없습니까? 중국 이외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일본에서도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싱가포르에서도 우한 폐렴 증세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여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본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일본에서 발생한 환자도 우한을 다녀왔는데 다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산시장을 하진 않았다고 본인이 주장을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우한에 있는 뭐 폐렴 사람 간 전파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은 위험성이 있겠네요. 예, 지금 거기다 더군다나 지금 곧 설날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설날이 춘제라고 해서 대이동이 민족 있죠. 대이동이 있는 때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한, 그러니까 중국 측의 대응이 좀 상당히 늦습니다. 특히 두 번째 환자의 사망 발표 과정에서 사망한 지 47시간이 지나가지고 사망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분의 이동 경로나 전파 경로에 대해서도 뚜렷이 밝혀진 게 아직 없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일단은 이 증상을 37.5도 이상의 고열, 그다음에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우한 폐렴 증상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좀 유심히 살펴보고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를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예,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상담해달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전파성이 강하겠죠, 아무래도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데 사람 간 전파가 확실하냐는 아직 확답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도 의심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사저널 유지만이 기자였습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연예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김하진 테나시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주진모라는 이름이 검색의 상위에 계속 랭크됐는데 네. 유출된 아마 문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2차 피해도 또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주진모 씨가 사과하기도 했는데, 네. 김하진 기자 관련해서 어떻게 단독 기사 썼어요? 네. 경찰에서 연예인 10여 명이 이제 같은 주진모 씨와 같은 휴대전화 해킹 또 협박 공갈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현재 수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는 톱배우 A 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A 씨는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개봉을 앞둔 영화도 있기 때문에 파장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성 배우입니까? 네. 그러면 또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기사로 언급한 내용까지밖에는 이야기를 못 하겠네요. 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네. 몇 분 정도가 그러면은 이런 피해를 입었을까요?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은 10여 명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은 또 돈을 직접 건네기도 했기 때문에 좀 수사의 범위가 커질 것 같습니다. 신고 안 된 사람도 당연히 있을 테고. 네. 네. 그분들이 다 그러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 겁니까? 네, 거의 같은 폰 기종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 방식도 비슷하게 주진모 씨와 같이 네. 그런 영상, 클라우드로? 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로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보안 문제가 이게 어떻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것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비밀번호를 바꿔라. 그리고 예. 또 각자 다른 비밀번호를 써라. 이렇게 좀 예. 그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자신이 조심할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드로이드 폰인데. 네. 저한테는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해커들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보안. 이거 근데 뭐 개인이 조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이 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백업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예. 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밴드 퀸이 내한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거기 다녀왔습니다. 예. 현대카드 슈퍼 콘서트. 예. 어떤 얘기가 오고 갔어요? 네, 우선 그 퀸이 이렇게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게 데뷔 47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내한 공연을 하는 게. 그래서 퀸 멤버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관객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퀸 하면 프레드 머큐리인데 네.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를 그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인 아담 램버트라는 가수가 2012년부터 퀸과 함께 예. 공연을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호흡이 아주 잘 맞고 또 영상을 통해 보니까 또 프레드 머큐리의 그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퀸의 멤버들이 기자간담회에서 K-팝 인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요? 네, 아무래도 방탄소년단 이야기도 나왔고 K-팝의 인기는 자신들도 영국에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탄탄대로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에 합니까? 이번 주말에? 네. 예. 하루? 토요일, 일요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립니다. 이틀. 네. 예. 자,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언론 시사회가 있었죠. 네, 이번 주에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저격당한 사건이 벌어지기 전 40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예. 그 역사적 사실을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까? 저는 예고편을 우선 봤는데요. 네. 제가 영화를 다 보진 못했고 예고편만으로도 굉장히 그 긴장감이나 예. 또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나와서 예. 그 압도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젊은 층, 그러니까 네. 역사적 사전 지식이 없어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좀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지. 그 이걸.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기 때문에 아마 몰라도 재미있을 테지만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겠죠. 예. 네. 김 기자는 다 아십니까? 저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을 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쓴 책에 보면 잘 나옵니다. 네, 그거 보고 영화를 보러 갈게요. 예. 네. 캐스팅이 상당히 화려한 것 같아요. 네, 이병헌 씨, 이성민 씨, 그리고 곽도원 씨, 이희준 씨까지 나오는데요. 이희준 씨는 이 역할을 위해서 20kg을 체중을 불렸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희준 씨가 그럼 차지철 역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곽도원 씨가 박용각 중앙정보부장 역할이고요. 예. 네. 그리고 김규평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은 이병헌 씨. 예. 그리고 대통령 역은 이성민 씨가 맡습니다. 대통령은 이성민. 그럼 곽도원은 김영욱 역할일 테고 이병헌 씨가 그러면 김재규 역할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아직 안 봤습니까?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그러면 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입소문이 벌써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재밌다고? 네, 1월 22일 개봉이고요. 아직 개봉은 전인데 워낙 배우들이 출중하고 또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죠. 예. 원작이 따로 있죠? 네,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기자 출신인 김충식 작가가 동명의 논피션 남산의 부장들을 쓴 그 취재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예. 이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산의 부장들이 베스트 앤 스테디셀러인데 이게 굉장히 양이 방대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김충식 작가는 다음 주 저희가 초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소 첸 이번 주 단연 화제예요. 네, 지난 13일 첸 씨가 그 팬클럽 커뮤니티에 자필 편지를 올렸습니다. 직접 결혼한다는 소식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서 팬들이 좀 놀랬던 것 같네요. 네, 팬들이 많이 놀랬고요. 사실 그 첸 씨가 군대도 다녀오기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혼 소식에 또 그 예비 신부의 임신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팬들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첸의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팬들이? 모든 팬들은 아니겠지만 일부 팬들이 모여서 첸의 탈퇴와 또 SM 엔터테인먼트 탈퇴까지 요구를 하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왜요? 아무래도 배신감 그리고 또 첸이 지금 엑소로 활동할 경우 다른 엑소 멤버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혼한 게 배신감 그러니까 탈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또 아주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혼전 임신인데 그럼 결혼해야지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 서운함을 이렇게 좀 표현을 과격하게 탈퇴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소속사 입장은 어때요? 소속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이후에 그 예비 신부가 임신 7개월이라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팬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진정한 팬들이면 축하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축하하고 응원하는 그 용기의 박수를 보낸다고 하는 팬들도 있습니다. 제가 김태희 씨 굉장히 팬이었는데 결혼할 때 굉장히 축하했거든요. 네. 그러게 그 축하하는 팬들도 있고. 네. 예. 근데 그 엑소가 8년 동안 화장품 광고를 해왔는데 이게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 2013년부터 이제 8년 동안 해온 광고예요. 그래서 데뷔 초창기 때부터 해온 광고인데 이번에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화장품 브랜드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브랜드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첸의 결혼 소식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주진모 씨 이야기를 했는데 최연석 셰프도 해킹 피해를 당했는데 방송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다음 주에 합시다. 네. 그래요. 오늘 인터뷰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가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 21대 총선 빅데이터.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빅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이름이 좀 길죠. 많이 기네요. 예, 자 정면승부 첫 고정이신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친정 온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YTN 라디오에서 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 열린 라디오 YTN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었거든요. 그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 라디오의 첫 출연이었었고 그 이후에 또 제가 YTN 사이언스에서도 좀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과학 저널리즘 비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친정에 온 반가운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비평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예. 자, 청취자분들은 빅데이터 관점에서 뉴스 보기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 뉴스 소비 행태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신문 구독률이 그 1996년에 70% 가까이 육박했었는데 2019년 그 최근 조사를 보면 6.4%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6.4%요? 예, 굉장히 떨어졌죠. 뭐 이제 거기다가 뭐 유료 부스 보게 되면 근데 유료 부스 감소세는 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그 6.4%까지 매우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같이 두 부씩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네요, 그러면? 네, 시사를 업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면을 보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올드 매체, 특히 종이 페이퍼 신문은 완전한 하향세다 이렇게 거의 완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로 매출이 해서 이제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뉴스를 뭘로 접합니까? 신문을 안 보면? 대체로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주간에 이제 일주 단위로 했을 때 뉴스나 시사 정보 주 이용 경로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종이 신문을 통해서 시사 및 뉴스 정보 본다 이게 1.8%에 불과하고 그래도 이제 TV가 조금 높게 53.2%, 포털이 39.1%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포털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에서는 77.7%가 이제 포털로 뉴스를 본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문 안 있다고 봐야 되고 30대도 66%, 40대도 44.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주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들어갔네요. 예, 유튜브는 여기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얼미터 조사 오늘 나온 거 이제 봤는데 뉴스를 볼 때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2.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구글 같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튼 청취자분들께 그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와 가장 댓글이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주간 핵심적인 키워드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서 이슈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41.6, 다음이 22.8이었는데 두 배 차이 나네요.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에는 보수 성향 댓글만 봤을 때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고 다음은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성이기도 하고 한동안 이제 고정관념이랄까 이제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던 분들이 여기 너무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너무 보수적으로 편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싫다 하면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이 한메일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메일로 그 인기를 얻었다가 카페나 다른 것 때문에 네이버를 상당히 이제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뉴스 이용 혹은 뉴스에 있어서 뭐 댓글이나 반응은 다음 쪽이 더 활발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 정부 때 뭐 네이버는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돌고 하다 보니까 진보를 추구하는 유저들이 다음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포털 뉴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많은 키워드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보게 되면은 이제 한 50위까지 나왔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것들만 이런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 1월 10일부터 어제 1월 16일까지 수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 보면 정치 관련된 그런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및 검찰 인사 이런 게 이끌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빈번했던 게 이제 검찰, 두 번째가 수사,
세 번째가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장관이나 교수, 그러니까 뉴스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것들이 키워드로는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총장, 청와대, 뭐 국가로는 뭐 이란 같은 경우, 미국, 일본, 이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16번째 정도로 이제 빈번하게 나왔던 게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대 이국종 권역 외상센터장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희석 의료원장이 뭐 욕설을 했던 것들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여론에 많이 부각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또 언론을 많이 장식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1위가 검찰, 2위가 수사, 3위가 인사, 4위가 장관, 6위가 대통령, 10위가 청와대, 14위가 네. 법무부 이런 순인데 네네. 요게 지금 뭐 순위만 다르고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이슈.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슈는. 이거 하나로 보면 되잖아요. 네네. 예. 거의 하나의 큰 이슈가 이제 상위권은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죠. 네네. 그래서 그 뭐 오늘 다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이슈 먼저 다루자면, 네이버에서 새 뉴스 그리고 다음에서 새 뉴스에서 댓글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는 그 매일경제의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윤석열 겨냥한 듯 이 그 뉴스에서 찾았고요. 그러니까 예. 중앙일보의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이해찬 검학명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 기사.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 학명으로 몰아가기의 보도.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는 3개의 거기서 3개 댓글을 찾았고, 그리고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의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그 추미애 별도 수사 즉 승인 받아야 보좌관의 징계 검토 문자. 이 기사. 그리고 또 추미애 보좌관의 징계 법령 검토 문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추 법무 윤 총장 4명 거역한 것. 그리고 황교안 사와 가까운 숙청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그런 각각의 기사에서 댓글들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뉴스에서 수집된 댓글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서 뉴스를 자주 보는 것과 네이버에서 뉴스 보는 게 좀 다릅니다. 예.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음에 그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많이 안 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차이돼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이 본 뉴스와 그 댓글 많은 뉴스에서 수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이버 수집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댓글이 총 12,360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12,360개요? 네네. 그 새 기사에서만 나온 것만 해도 그 정도가 나온 거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어휘들을 나온 것들 살펴보면 뭐 국민, 검찰, 정권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댓글 쓸 때도 이제 뭐 이런 것들 요약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비중이 높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네이버니까 또 그렇겠지만 정부 비판적인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휘 중에서 14번째 정도 비중으로 나타난 어휘가 독재라는 표현이었고요. 12,360개 댓글 중 14위가 독재라는 표현이 있었다. 네네. 댓글을 모아서 어휘를 분석했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현 정부에 이제 부정적인 내용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검찰을 비판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다시 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경우에 1,115개 정도의 공감을 받았거든요. 이제 글 하나를 썼는데 그 정도 공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그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비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건 아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네이버에서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유저가 많이 보는 네이버니까 네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감도 가장 높았고. 네네. 자, 네이버는 12,360개. 네네. 다음은 몇 개였습니까? 예,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는 총 13,126개 정도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굉장히 갈립니다. 실질적으로 공감 상위를 보면 더 많이 바뀌는데 주요 어휘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추다르크 뭐 응원 이런 어휘들이 이제 비중이 많았고 거역, 항명, 징계 같은 어휘들도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그 공감이 이제 엄청 차이가 나는데 14,651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멋있다.
이 한 문장인데 이게 14,651개 그걸 공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5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국기문란 죄수 윤석열은 징계로는 안 되고 직위박탈과 공수처로 수사받아야 한다라는 좀 그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는데 다음 포털에서 2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 중 33개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해서 그런 3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비판적인 글, 그러니까 상위 200개 공감 넘은 것 중에 비판적인 글이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 지지하거나 검찰을 비난하는 게 200개 이상의 공감받은 댓글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다음과 네이버 댓글이 성향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의 이용률은 더 높은 건 사실이고. 네. 반면 댓글의 공감수는 다음이 더 훨씬 많다.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나 혹은 댓글 더 많이 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댓글 자체의 수나 반응이 적은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들을 겪어오면서 네이버 댓글은 믿기 어렵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에서 반응을 표하는 것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최근에 댓글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면서 댓글에 대한 편집 권한을 안쪽에서 언론사들에게 그러니까 언론사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자기 보도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있으면 그 네이버가 지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지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감순으로 그러니까 정렬이 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감순 정렬 기능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감 높은 거를 읽어보고 공감을 자기도 공감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막 30개 정도의 공감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네. 이번 주에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는데 네네. 녹취록도 공개됐고요. 후속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는 막말 파문 그리고 아주대병원의 행정이나 병원장의 과거 행동 이런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뉴스 자체도 심층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반응들은 이제 정치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에서 댓글을 찾아봤는데 관련된 뉴스는 이제 이번에는 네이버와 다음에서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때려쳐 EXX야 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 그리고 중앙일보의 아주대 원장 욕설 피해 또 있다 사과 안 하면 추가 행동 검토 이제 이 두 기사였는데 요 두 기사 두 포털에서 공통되는 기사에서 댓글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489개 그리고 다음에서는 12,714개의 댓글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기사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다음에서 더 많은 댓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뷰는 네이버가 더 많이 찍히는데 댓글은 다음이 더 많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뷰수 같은 경우는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반응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스 이용은 네이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반응 활성도는 이제 다음이 많은데 일단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 포털의 주요 어휘 여기에선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는군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위자인 이국종 교수나 유희성 원장 이렇게 관련된 어휘들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국종 교수를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유희성 원장을 비판하는 어휘들이 좀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아까도 말씀드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음에 주요 어휘에 보면 자한당이라는 어휘가 17번째 정도에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요? 네네. 그래서 왜 비슷한 이유인데 왜 자한당이 나오나 해서 원래 로데이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희석 원장과 자유한국당을 연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포털의 이용자들은 자한당이라는 어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한당이 어떻다 이런다기보다는 비판적인 일종의 비판 어휘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무슨 잘못을 하는 이런 글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이거 뭐 자한당이구만 하는 식으로 그 다음 댓글에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비판적 도구로 당 이름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용자 군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하게 될 때는 이제 뭐 자한당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면 뭐 그런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비정치적인 기사니까. 네네.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고 유희석 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차지했다. 네네. 뭐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저도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었는데 네이버와 다음의 이 차이점이 오늘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저는 이게 청취자분들께 여쭈는 줄 알고, 재미있었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이게 시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더 보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보면 그래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 보기 편한데 그렇죠. 이해가 쉬울 텐데 저희는 라디오니까. 네네네. 그런 소통을 좀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프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인터뷰 코너로 들어옵니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기염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 변호사입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금 사신 데가 경기도 파주시 맞으시고요. 네. 네, 어제 라디오 어떤 거 들으셨어요? 평일에는요, 이동영의 정면 승부요. 어디? YTN. YTN. 그 네. 몇 시 때 들으신 거예요? 5시에서 7시까지 하는 거요. 아, 이동영님 뉴스 이거. 이게 거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거니까 이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동영 1부부터 2부하고 그 중간에 뉴스하고 3, 4부가 뒤에 하니까. 예, 맞아요. 예. 주로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어요. 네. 잠깐 화장실 간 거 빼고 다 들었어요. 꼬박꼬박 7일 중에요.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맨날 들어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우리 모두 지금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지금까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마스코트 박준이었습니다. KT의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심 선고에 대한 김성태 의원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태 의원부터 연결하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예. 오랫동안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 억울함이 좀 풀리셨습니까? 오늘 선고로? 검찰이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를 강행한 탓에 지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이 수차례 흔들리는 그런 사항들을 당시에 취재하는 기자들이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예. 검찰의 공소 논리 자체가 기초가 부실한 그런 사상 누각이었죠.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검찰과 달리 법리에 충실한 법원이 분명하게 진실을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 그런 측면에서 진실의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그런 해당하는 판결을 해주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유열 전 KT 사장이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런 증언을 했고 검찰이 이거를 주요 증언으로 아마 증거 신청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탄핵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이 저에 대한 뇌물죄의 가장 핵심적인 공소 사실의 핵심 정인이고 핵심 그 주장이죠. 그 내용이. 그게 이제 검찰 주장대로라면은 2011년도 매월인지도 밝히지도 못했습니다만은 그 2011년도에 여의도 일식당
그 소도수사라는 곳에서 이석채 회장, 당시 서유열 사장, 저가 3명이서 만났는데, 예. 거기서 만나서 딸애가 그 스포츠단의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석채 회장이, 잘 좀 챙겨봐달라. 예. 내가 이제 그 식사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석채 회장님은 그 당시 사장에게 잘 챙겨보라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딸애를 파견 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절차를 가져갔다. 물론 국정감사에 또 정인까지 빼주면서 이런 주장이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의 핵심인데. 예, 그걸 오늘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그러면 그게 예. 이제 2009년으로 밝혀진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의원님께서는 서 전 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오늘 재판부는 가장 그 중요한 그 저녁 자리가 검찰 공소 사실에 서유열 사장이 주장한 대로 오로지 그분의 진술만 있습니다. 예. 그게 2011년도가 아니고 재판부에서 금융거래조의 내역을 통해서 11개 그러니까 카드 발급사에 이렇게 제출 명령을 내려서 그걸 재판부가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2009년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우리가 주장한 대로 2009년 5월 14일로 밝혀진 거죠. 예, 그래 그건 뭐 취업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딸애가 대학교 3학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딸의 대학 3학년 애를 무슨 파견 계약직에 있을 뿐더러 또 걔를 갖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청탁할 사실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소 전 사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 게 이제 결론은 재판부에서도 허위 진술이고 허위 정언이 됐다는 게 이제 여실없이 밝혀진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뇌물죄에서 무죄가 났습니다마는 재판부가 재판을 통해서 김 의원에 따른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을 받아 채용됐고 스스로 공개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은 인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해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KT 내부적인 절차에 어떤 그 문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오늘 무죄 선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총선 출마에 매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총선 출마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 주어진 정치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제 갈 길을 이제 묵묵히 걸어갈 겁니다. 예. 공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히 원내대표를 마치자마자 예.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정치 공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정권의 그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천 심사 과정에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사건은 애초부터 더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당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 정권의 정치 보복에 맞서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우리 당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 검찰이 항소할 것 같은데요?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죠. 예. 그렇지만은 검찰이 항소 이유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건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2심 판결 나면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고요. 이어서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비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앞에 김성태 의원 인터뷰 들었을 텐데요. 자, 일단 네네. 결과는 뇌물죄가 무죄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무죄가 날 줄 알았습니까? 무죄가 난다 안 난다 예단을 갖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채용비리 문제에 있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 것이 이제 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를 주로 이제 혐의로 했었었는데 네. 굉장히 좀 중요한 판결이고 재판부가 예민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그 뇌물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부정 채용은 있었다. 이게 오늘 재판부의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판결문을 설명을 해보자면 예. 부정 채용을 박수에 비유를 해보면 박수는 쳐졌는데 이 박수가 어떻게 쳐졌는지는 증거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격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법적 논리의 측면에서 좀 정당한 판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한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혹시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있습니까? 검찰이 뇌물죄를 기소했다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검찰도 사전에 이제 자문단까지 꾸려서 이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제 검토를 하고 뇌물죄 기소를 했는데 그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제 좀 재판부가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선명하다 이렇게 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지금 이제 어쨌든 부정 채용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당사자들이 아직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보강을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이석채 회장이 이미 재임 시절에 12명 이상의 부정 채용을 지시한 곳으로 해서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김성태 의원권은 뇌물죄를 적용을 해서 따로 재판을 지금 한 건데요. 예. 앞에 부정 채용을 한 혐의에서는 유죄를 줬는데 그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무죄를 준 것도 좀 모순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문제는 서전 사장의 주장인데 2011년에 여의도 일식집에서 함께 만나서 결제를 했다 뭐 이거였는데 기록을 보니까는 지금 2009년에 결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청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서전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전 사장은 2011년도 일식집 결제를 현금으로 했다는 입장인데요. 아하. 그러니까 회장이 정치인을 만나고 보안을 지켜야 되거나 이제 이런 자리는 현금 결제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이제 서 사장은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검찰은 그 논리를 들어서 2009년 이후에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회장으로 서유열 사장이 여러 차례 만났던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그 앞서 이제 김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김 의원 측은 그 법인카드로 결제된 2009년 자리만 존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요. 그래서 재판부는 서유열 사장이 애초에는 2009년 자리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증언 일관되거나 좀 신빙성이 흔들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가 된 일식집의 뭐 사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증인 채택이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이석채 회장, 서유열 사장 그리고 김성태 의원 이렇게 세 명이 만났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쟁점이 돼서 이제 셋 모두 얘기를 했는데 셋 모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건 서유열 사장이었는데 그래서 이른바 뭐 오이 소주를 마셨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는데 재판부는 어쨌든 그 자리에 결제 수단이 증빙되지 않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서유열 사장의 증언이 신빙성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은 그러면은 뭐 항소를 할 텐데 어떤 비비점을 보완해서 항소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 오늘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보강돼야 되는지가 일부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중요한 사실인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정 채용이 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의 문제에서 부정 채용이라는 게 청탁이 뭐 공공연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입증이 어렵고 그럼 그 부분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찾거나 제시해서 이 부정 채용의 이유를 밝혀야 되는 책임이 지금 이제 검찰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도 항소를 한다면 검찰이 지금까지는 너무나 명백한 당사자였기 때문에 서유열 사장의 진술과 이제를 중심으로 이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그거를 좀 넘어서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석채 회장도 부정 채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하고 있고 KT 임원들도 지금 유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은 무죄를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좀 고민해봐야 될 건 그러면 부정 채용이나 특혜 채용이라는 것이 아무런 압력이나 혹은 지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부정 채용이나 특혜 채용을 향후에 하더라도 압력도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는 것이 판례가 될 것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고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증거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오늘도 정권의 정치 보복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단독 기사를 김한 기자가 썼으니까. 네. 어디 몇 건이나 청와대로부터 연락받고 썼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고요. 제가 이 프로에서 나가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노동 귀족의 고용 세습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국감을 파행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취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취재를 했는지는 이미 뭐 한겨레 지면을 통해서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에 김 의원이 이거를 뭐 정쟁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 공작이다, 자기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희는 뭐 그런 부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 의원 측에서 언론 중재 요청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충분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할 만하고 공론회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김 의원 측이 제기한 언론 중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였습니다. 짜파구리를 영어로 옮기면 어떤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분은 람동이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라멘과 우동을 합한 말이죠. 골든 글로브에 이어 아카데미상 후보에 그것도 무려 6개 부분에 노미니트된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다르시 파켓 씨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파켓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23년 됐어요. 23년, 예. 네. 1997년에 처음 오셔서 한국 영화에 빠졌다고 하던데 한국 영화에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장점이나 뭐 이렇게 땡기는 매력이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네, 처음에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한국 영화 보기 시작했는데, 네, 할리우드 영화하고 좀 완전히 다른 느낌이고, 예. 이렇게 능력 있는 감독들하고 배우들 있으니까 아마 네 계속 시작하면 계속 보더라고요. 예, 봉준호 감독과 여러 작품을 함께 했다고 들었는데 봉 감독만의 특별한 뭔가 있습니까? 어때요? 봉 감독은 일단 자막 번역에 대해서 네, 깊이 하시고 역시 디테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예. 하기 전에도 네, 좀 많이 대화를 하고 네, 많은 얘기 해주세요. 예, 자막 작업하면서도 봉 감독과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 작업 시간을 거치는 모양이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네,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기생충에서 많은데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감독님하고 뭐 이 씬에서 이런 느낌이 나오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다고 많이 설명해줬어요. 예, 짜파구리를 람동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조금 민망한데 예. 네, 일단은 짜파구리는 한국에서 잘 알지만 아무래도 국제 관객이 짜파구리하고 너구리 모르니까 그렇죠. 그냥 라멘이나 그냥 번역하면 좀 재미없고 그래서 어떻게 합쳐서 새로운 단어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반지하는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많이 없지만 그래도 아마 개념이 아주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단어가 있습니까?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에서 사면
비슷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래서, 뭐 반지에 그냥 세미 베이스먼트로 번역했는데, 네,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좀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외국에 계신 많은 분들은 그 달시 파켓 씨가 번역한 그 자막으로 영화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글쎄. 근데 어떤 그런 영화가 지금 뭐 골든 글로브에서도 영화를 타고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고 아카데미 후보까지 올랐으니까 네,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너무 보람이 컸습니다. 예. 번역자가 이번처럼 주목받는 일이 잘 없는데. 맞아요. 예. 번역료도 혹시 좀 셉니까? 어떻습니까? 번역은 평소에는 그냥 되게 조용하고 예. 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번역에 대한 집중 스팟라이트 진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 그 번역하려면은 이 한 영화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보셨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번역할 때 한 7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7번, 예. 네. 그래서 먼저 보고, 이렇게 번역하고. 근데, 저거 나온 다음에 몇 번 더 보면 확실히 번역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7번이나 보셨는데 그 영화 장면 중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나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후반에, 예. 그 부잣집 아들이 이렇게 케이크 먹는 장면인데, 예. 그래서 좀 무서운 것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왠지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아요. 그 이미지가? 네, 인상 깊었어요. 예. 저기, 계단에서 올라오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달시 파켓 씨가 영화에도 몇 편 출연하셨네요? 네. 아주 잠깐요. 저 아는 감독도 부탁을 해서. 예. 네, 제가 매일 되고 싶은 욕심이 없는데. 예. 네. 연기는 연기는 쉬웠습니까? 쉽진 않은데,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예. 네, 되게 좋아하는 배우랑 같이 장면에 나오면 되게 신기해요. 예. 근데 영화 번역을 오래 하셨고, 지금 몇 편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근데 한국에 오셔서 서울에서만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사투리는 어떻게, 만약 영화에서 사투리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들으세요?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예. 근데, 모르는 것도 있고. 예. 번역할 때, 일단 모르는 부분은 이렇게, 친구한테 부탁해서, 물어보고 하고요. 예. 근데 번역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런 100% 사투리 전달하려고 하면 오히려 보는 사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네. 그 영화에도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표준어하고 좀 비표준어 그 정도는 급여할 수 있는데, 근데 아주 이렇게 부산 사투리 많이 나오는 경우는 부산 사투리?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 사투리 하나 막 꼽으면 좀 사실 불편해요. 불편하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카 송이라고 이게 해외에서 굉장히 화제라 그러고 뭐 티셔츠도 나왔다 그러고 따라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 제시카 송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은 이건
이렇게 뭔가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가 만드는 것은 한국에서 되게 익숙한 거지만. 네, 우리도 익숙하죠, 예. 네, 근데 해외에서 되게 신선해요. 아, 해외에서는 그런 걸 안 합니까? 네, 아마 그 장면 보고 어떤 건지 알 수 있지만, 근데, 네,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재미있는 장면이 돼버려요. 예. 네. 한국 사람들은 뭐 역대 왕 외우는 거 다 노래로 외우거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번역하다가 제일 고민했던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생충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옛날에 만신이라는 다큐멘터리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샤만 무당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려웠었고. 무당 이야기요? 네. 그럴 수 있겠네.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공작이라는 작품도 대사가 많이 나오는 영화라서 외국 사람이 잘 모르는 90년대 한국 정치라는 얘기도 많고. 정치 얘기가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찾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예. 네. 공작도 번역하셨군요. 네. 예. 공작 영화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모르셨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 달시 파켓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만납시다.